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3대 개혁은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당원의 비중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100% 당원을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뭐 9대1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10대 빵 이야기도 나오고. 뭐 9대1은 조금 뭐랄까요? 좀 쪼잔하고 그래 보이죠. 구질구질하지 않아요? 그 뭐 화끈하게 10대 빵으로 뭐 하든지 그거는 그분들 엿장수 마음대로인데 총선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표를 호소하는 거고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총선 필패다. 비당원 국민의힘 지지층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하면 나중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총선 때 우리 당원들 이외의 당원이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어떻게 호소를 할 수 있겠는가.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갤럽 MBS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고 예.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지난 한 주 윤 대통령 지지율 전체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리얼미터 조사는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실시했던 월요일 날 나왔으니까. 예, 월요일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실시됐던 조사는 대체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 결과를 보면 심지어는 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40% 이상 넘는 조사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했던 윤찍 지지층들이 계속해서 결집되고 있다. 네. 특히 이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화물연대 대응, 그리고 법인세, 그리고 안보 강화,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이 보수층은 결집되는 영향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 여전히 긍정평가 1위 사유가 노조 대응으로 나타났고 또 부정평가 사유 1위는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최근 노조 대응 태도와 긍부정 평가에 모두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 지지율 흐름의 핵심 변수는 뭡니까? 일단은 그 노조 대응과 관련해서 긍부정 양쪽에 이제 영향을 준 이유는 20, 30대층의 노조관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이 노조 대응은 이제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좀 빠른 타이밍에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받았지만 네. 그 이후에 나온 이 노동 정책, 노동 개혁을 하겠다는 이 내용이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 지금 노조 대응을 통해서 얻은 지지율을 이 노조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을 하겠다라는 정책 아젠다를 통해서 좀 까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3분의 1 지지도 확보를 했고요. 그만큼 부정평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무려 6%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앞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보수층 지지율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뭘 잘해서 이렇게 지지층을 확보를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게 다른 층으로도 확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층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 정책이 달라져야 되겠죠. 하지만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은 단호한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도 단호한 대응, 단대. 북한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 이 단호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대륙주가 결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60대, 또 70대 이상, 또 주부층도 결집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단대가 있으면 뭐 소대, 중대도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 이 탄력을 붙이려면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당연한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만. 네. 근데 갤럽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했어요.
이 중도층 지지율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일단 지금 중도층의 그 지지율 숫자를 보면은 최저임 때가 23%였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이제 지난 조사 갤럽 조사에서 27%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윤 대통령도 이 지지층의 확장을 위해서는 그 결집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자기 지지층의 결집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젠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3대 개혁 아젠다를 꺼냈는데 사실 아직 이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개혁 아젠다에 좀 이해하거나 공감하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그 태도라든지 그 이미지 이런 걸 좀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그 금요일날 있었던 그 12구 참사 49제 여기에 지금 윤 대통령은 전혀 다른 쪽의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날 뭐 크리스마스 점등식하고 또 술잔 사고 또 그 자기 살던 곳에 주민들께 떡을 돌렸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중도층에게는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대 그 대통령 3분기 지지율 평가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30%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조금 상승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새해 기대감을 만약에 많이 줄 수 있다면 중도층에게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하는지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추세적으로 개선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정평가도 줄었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여전히 56%가 국정 운영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예. 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의 지점이 있는데 배종찬 소장님 네. 어떤 포인트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신뢰도가 개선 추세에 있다 혹은 네. 여전히 절반 이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어느 쪽의 무게를 봐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쪽 부정적인 걸 봐야 되죠. 우리가 등산가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앞산을 볼 때 뒷산을 봐라. 그거는 왜냐하면 오히려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지지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모든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하나의 이 국민으로 통합하는 그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보수층의 결집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부정평가가 많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 결국 중도층과 MZ세대, 2030 세대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통도 필요하고 누구랑? 야당이랑 또 통합도 필요합니다. 진보층 국민들과도.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협치입니다. 결국 이 법인세 3%포인트 인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의 마음을 또 끌어들여야 되는 이 노력이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 중후반이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40%가 넘었는데 이게 30%대와 이 40%대 안짝은 확연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연말 연초에 윤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망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그 연말이 다 되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수준에서 좀 숨고르기 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30%대와 40%의 의미는 40%대에 안착이 돼서 넘어간다라는 거는 이제 확장성이 이제 생긴다는 말이고 중도층에서 이제 이 지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기대감이거든요. 경제에 대한 새해 기대감인데 이것이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그 야권을 향한 수사가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이번 주 말에 들어서서는 그 김현미 전 장관이라든지 네. 또 그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다음 주부터는 소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수사가 그 새해로까지 넘어가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확장성으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연말 연초 대통령 지지율 흐름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래도 보수층 결집은 계속될 거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윤찍 48.56%가 있거든요. 저는 자동응답 조사 기준으로는 연말 연초에 45% 내외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 한국갤럽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는 대체로 40% 내외 정도 가는 정도의 보수층 결집은 일단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이 여론조사에 있어서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최근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여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지율에 있어서 이 지지율을 좌지우지할 만한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12구 참사에 대한 그리고 또 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지지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조금 다른 이슈들이 워낙 많았고 예산안이라든지 국정조사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다 병행적으로 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핵심 사안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 이후에 이게 대통령 임기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이후에 탄핵 소추안을 바로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탄핵 소추안을 올리게 되면 또다시 또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라진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 탄핵 소추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좀 전에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의 일부가 또 결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사안이 또 새로운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그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내년 3월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 지금 룰 논쟁이 한창이잖아요. 현행 그 당심 대 민심 7대3 구도를 당심 100%로 바꾸려는 움직임인데 당권 주자들 간의 정면 충돌 모습 이건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아니, 부정적이죠. 이게 이른바 당충이거든요. 당권을 가지고서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돌과 논란은 지지율에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8월 달도 그렇고 당권이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 충돌할 때 지지율 내려갔어요. 근데 한때는 대통령은 국정 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 국민의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높았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은 결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결국에는 또 당권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에 대한 경쟁력 자체도 좀 약화되는 현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우리 정운갑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 전당대회 룰은 당원들이 정하든 아니면 합리적으로 정해왔던 대로 가면 될 일인데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결국 지지층들도 혀를 내두르게 되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이 당원 투표 100%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서 이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전당대회와 대통령 이 지지율이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소재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실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 100%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발언을 했다고는 하는데 확인은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당권 주자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그 박근혜 전 대표 사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윤석열 그 당시 특검 수사가 45년 구형을 했지만 결국 22년 받았고 그 중에서 2년이 그 공천 개입을 한 이유 때문에 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전대에서 대통령의 힘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같은 어떤 순적인 기능을 작용하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역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지금 당권 주자들도 비윤계 쪽이 지금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말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 주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전 국민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가 적합할지 물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예.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지지층 안에서는 또 다른 결과입니다만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이 나온 게 NBS와 미디어 토마토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영남에서도 다른 후보 대비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의원이 아킬레스건은 이른바 배신자론 아닙니까? 이걸 극복한 겁니까?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당대표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때 수도권 MZ세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밀려났죠. 그런데 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이 수도권 MZ세대 누굽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 돼. 그럼 유승민 전 의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유승민 밀어내기를 위해서 유승민 죽이기를 해야 되니까 이 당원 100%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냥 어떤 룰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뭐 친윤이 결집을 하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 되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봤을 때 NBS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또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당심 100%로 했을 경우에도 이 현재 여론을 놓고 보면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른 건가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MBS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심에서 1위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해서 봤거든요. 네. 사실은 이 정당 지지율로 이제 우리가 그 당심을 좀 유추를 해보는데 사실 실제 당심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사로서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실제 당원들을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이 29만 이준석 당대표 하기 전에 한 29만 정도고 영남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에는 70만에서 80만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 수도권이 대거 많이 유입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 조사로 좀 이거를 당심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지금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조사에서도 이미 비윤 쪽에 후보들이 지금 1위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론조사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당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는 조금 다른 어떤 획기적인 좀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 방금 전에 미디어 토마토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의 국민의힘 지지층 그걸 지금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대로 좀 고정을 시켜서 보시면은 흥미로운 게 김기현 의원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이제 관저에서 했던데 11위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꽤 양호한 편입니다. 자, 당대표에 나오지 않을 한동훈 장관과 16%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이 김기현 쪽에 힘을 보태주면 30%가 넘습니다. 네. 31.2가 돼요. 이 이야기는 결국 당원 100%가 되면 대통령의 의중이 작동된다. 윤심이 작동되면 지금 뭐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대목인데 네. 그렇다면 앞서 30.2%가 김기현 의원 쪽으로 다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네. 지금 책임 당원이 한 100만 명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2030 세대 과연 이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또 젊은 층이 뭐 33% 정도 된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실제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인지 만약에 당시 100%로 했을 경우에 네. 아니면 또 하나의 어떤 역작용이 발생할 것인지 지금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100만 명에 다 흡수를 할 것인지 네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요? 저는 그 당심과 민심의 그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당심은 그 중간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배 소장님도 가정을 하나 달았어요. 이게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이제 30%가 넘어갈 수도 있다 얘기했지만 지금 어쨌든 그 국민의힘 당원이 친윤계와 비윤계로 나눠져 있는 건 분명하고요. 비윤계가 한 40여 명이 된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당원들의 숫자 우리가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밀어 넣은 당원들의 숫자는 거의 지금 2배가 넘게 지금 증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 당심과 민심의 중간 정도로 본다면 지금 비윤계 후보들이 조금 더 득세하고 앞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30의 표심이 변수가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당대회 규칙 개정에 반대한다. 지금 이런 부분이 2030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2030 그 자료를 봤는데요. 그 일단은 유승민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20대에서 그 15% 정도 그 MBS 조사를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이 안철수 후보예요. 10% 그리고 유보층이 거의 70%가 됩니다. 그리고 그 30, 40대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이 조사로 유보층이 70% 나온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층이기 때문에 실제 근데 국민의힘의 20대는 이준석 그 전 당대표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 가지고는 우리가 좀 섣불리 진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관련한 네. 얘기인데요. 전당대회 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인물 외에 네. 후보로 또 거론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앞서 그렇습니다. 얘기한 네. 현직 장관들도 예. 있고 또 후보는 아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 또 이준석 전 대표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네. 이게 전당대회 변수가 되거나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점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
20대, 30대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들은 대체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원 100%가 됐을 때는 윤심이 또 상당히 20대, 30대 당원들에게는 또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2대남, 3대남 일반적인 유권자들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윤 의원들이 강하게 또 이 당원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때 다를 수가 있고 뭐 한동훈 장관이 당원들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은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윤 후보들이 이제는 많아지게 되면 이 합종 연행이 안 된다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교통 정리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다고까지는 하기 힘들겠지만 당 지도부를 통해서 친윤 지도부를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친윤 후보들 간은 교통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당내 지금 이런저런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책임론, 분당론 얘기를 하는 인사도 있고 아직은 이 대표 중심의 목소리가 크다고 봐야 합니까? 아직은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분당론을 살짝 언급한 게 박영선 전 그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또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분간 좀 미국에 가 있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실제 지금 당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뭐 물러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는 30의원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 지지층이 상당히 아직은 이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있다. 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확장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서른 의원이라든지 또 박영선 장관이 이제 어떤 이 대표의 리더십을 좀 보여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여기서 이탈을 해서 뭐 분당을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지금 조건이 너무 좀 맞지가 않고 있어요. 분당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대선 주자 후보군은 한 명은 같이 분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수사를 좀 지켜보자. 내년 한 2월까지는 지켜보자.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법 리스크로 지금까지는 활동 폭을 줄여왔는데 이런 활동을 제기하면서 지금의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런 움직임이 이 시점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측근들이 줄줄이 줄소환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럴 때입니까? 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이게 너무 수사가 조요다 보니까 최근에 뭐 8kg가 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일부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당 지지율이 나오기도 해서 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리더십의 공간을 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방으로의 어떤 경청 투어를 기획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이재명 대표도 좀 위축된 심리를 조금 이제 그 이완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행사가 좀 기획이 된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그 연말 사면 관련 얘기 좀 해볼게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예. 등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게 복권은 아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은 가석방 원치 않는다 예. 이런 입장까지 냈는데 특별 사면 대상과 폭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왜?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지금 형집행 정지 추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이건 특별 사면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가석방 불원서까지 냈고 또 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사면은 검토하지만 복권은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경수 포비아 일종의 김경수 전 지사가 다음 총선에 등장할 경우에 또 선거에 나올 수 있을 때 정치적 활동을 본격화했을 때 상당히 두렵다. 경쟁자가 될 수 있다.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로 김경수 전 지사 쪽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만 대한 사면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근데 이 사면이 굉장히 정교해야 하잖아요. 형평성 등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있을 경우에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데 대체로 사면 이후 대통령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역풍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에 이제 정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면 얘기 잘못했다가 지지율이 반토막난 이낙연 전 대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해야 된다라는 거, 정교해야 된다라는 거는 수도권과 이 이제 사면을 받는 그 지역,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 TK와 PK 그 지지 흐름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 사면만 되고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이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배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TK 영남권의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반을 보면은 반반이에요. 그렇게 사면에 대해서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사면에 대한 의견이 한 74% 나와서 이게 사면에 따라서 좀 지역 간 차이가 많다. 수도권에서는 더 이게 사면 반대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어땠나요? 이전 정권에선 정치인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정치인 사면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걸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사면 이후에 통합의 어떤 행보를 취해서 대통령 지지율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영남권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반반 정도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한 60% 정도가 반대라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충분하게 그 어떤 국민 대통합의 행보를 가져가지 않으면 요거는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면복권을 떠나서 김경수 네. 전 지사의 어떤 정치적 역할에 대한 얘기가 예. 나오잖아요. 네. 뭐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의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도 있습니까? 네, 구심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뭐 복역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일단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일종의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구원투수하는 것도 구원투수의 역할이지만 저는 일단은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든 직접 출마는 못하더라도 김경수 전 지사 가지고 있는 PK 영향력 그리고 친문 결집 이 파괴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맞물려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아직 봅니다. 복권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예,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 좀 네, 예, 유보를 예, 해놔야 예. 될 것 예. 같아요. 이인영 소장님, 네. 이번 주 지지율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그 해임 건의안 통과와 그다음에 예산안 통과 부분이 좀 가장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해임 건의안이 아니고 이제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네. 그것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또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좀 대통령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를 취해서 약간 지지율이 보수층으로부터 올라왔는데 지금 뭐 탄핵 소추안이 올라온다든지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것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배종찬 수사님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저는, 보고 계신가요? 예, 이번 주에 어떻게든 뭐 예산안이 일단락되면 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시작이거든요. 이 이태원 국정조사의 내용과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1월 중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